안녕하세요 여러분, 세상 돌아보기입니다. 오늘은 2022년 8월 26일 금요일이네요. 음, 자, 오랫동안 최근에 이제 공격 헬기나 뭐 헬기 무장에 관한 내용들은 몇 번 다룬 적이 있어서 한동안은 다룰 일이 없겠다 싶었는데, 어제 방송 뉴스를 통해서 또다시 상륙 공격 헬기 부분에 있어서 또 문제 제기를 하는 듯한 좋지 않은 의도를 가지고 제 노파심을 자극하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또 한 번 더 그 점에 대해서 다루려고 해요. 예. 그렇지 않은 의견들이 있다는 걸 또 보여줘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이고, 이게 수많은 이제 보고서를 통해서 지난번에 결정이 했던 내용이고, 그런 내용들이 아마 방사청이나 군 관련자 분들, 그리고 개발사 분들은 다 파악하고 계실 거예요. 되게 답답하실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뭐 그 정보를 접근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부족하지만 어떤 밀떡 차원에서의 의견을 개진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봐요. 우리 같은 입장에 있는 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공감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리고 몸담고 계신 분들은 지금 같은 정치적 여건에서 뭘 말할 수가 없잖아요. 저희 업무와 관련된 비밀 내용을. 음. 자, 그래서 그런 부분 좀 참작하고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해보겠습니다. 어제 YTN 보도에 쓰는 기사가 났어요. 이게 기사 자체가 상당히 애매해요. 이 제목을 보면 해병대 공격 헬기 4달 개발 계약 체결, 다음 달에 계약을 체결한다는 거예요. 방사청에서. 그건 좋은 정보죠. 그럼 다 준비됐다는 거잖아요. 여러 가지 판단을 하고 한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제 제목에 있는 글자를 빼먹었는데 뭐라고 그랬냐면은 반쪽 헬기 논란 재점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기사 자체가 상당히 혼란스러워요. 모순이 많아요. 그리고 사회부 기자가 단독 보도를 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또 이상하죠. 본인이 직접 탐구를 해서 쓴 기사는 아닌 거라고 판단이 들어요. 제가 보기에는. 예. 남의 영향을 많이 받은 그런 기사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본인은 사회부니까. 그런데다가 단독이라고 또 달았어요. 자, 그 점이 모순이고, 계약을 한 달 앞뒀는데 여기서 논란이 재점화한다는 것은 뭡니까? 앞에 판단이 잘못됐다는 전제를 깔고 있는 제목이에요. 이거는 방사청이나 군 관계자, 그리고 뭐 ADD나 카이, 이게 개발에 관련돼 있는 많은 기관들을 무시하는 발언이에요. 쓸 수 없는 표현이죠. 예. 아니면 구체적인 증거를 가지고 문제 제기를 하든지. 이건 바람 잡는 기사거든요. 그래서 노파심을 자극했던 부분이 이런 부분이었죠. 꼼꼼히 뜯어보면 말이 안 되는 제목이고 말이 안 되는 기사다라는 거예요. 자, 또 이 노파심에 불을 더 당긴 건 이거죠. 이 사진에 보이는 조선일보 유용원이 얼마 두 달 전에 이거 본게임 2라는 거기에서 아파치 우리가 도입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야기를 꺼냈어요. 예산이 배정이 됐었는데 작년 국회 예산이 다 없어졌죠. 그래서 넘어가는 쪽으로 우리는 이미 36대를 가지고 있고 미군도 그 정도의 분량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환경에서는 충분한 전력이다, 필요 없다, 이렇게 된 부분인데 이자가 이걸 다시 꺼냈죠. 이자는 지금 이런 방산업계의 그 어떤 외국제 무기 수입하는 그런 생태계에 있어서 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생각되어지는 사람이에요. 자,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연달아 나왔기 때문에 두 개 다 공격 헬기거든요. 해병대 상륙 공격 헬기에도 바이퍼하고 아파치가 거론되기도 했어요. 그래서 그 두 개를 다 치고 나온다. 그리고 지금 내년 국방 예산 결정할 때가 다 돼가거든요. 그게 아파치 예산이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그게 반대되는 의견을 분명히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나라를 배신했던 이런 자들이 아직도 수십 년 동안 이런 생태계에 빌붙어서 외국계 업체를 의 제품을 도입하기를 국민의 세금을 이용해서, 자기는 당연히 아니죠. 예. 그것을 홍보하고 나선다는 저희, 그것이 곤란해지지 않고 이런 사람이 군사기지로서의 최고의 경험과 네트워크를 가진 사람으로 성장하게 방치됐다는 것에 대해서는 크게 다시 한번 유감이라는 표현을 한 번 더 써야 되겠죠. 네. 그래서 증거는 없지만 그들의 움직임을 봐가지고 의혹만으로도 충분히 대응을 신경을 바짝 써서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죠. 네. 자, 이 보면 일단 계약에 대해서 저는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처음 알았는데, 이게 한 달 있다 이런 계약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한 달 있다 계약할 거면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이것을 지금 문제 제기를 한다 하면서 이걸 반쪽짜리 헬기를 계약하는 것이다라고, 그럼 기자들이 겁을 주는 것이냐, 아니면 이걸 마지막에 틀려고 하는 것이냐. 이 기사는 그런 점에서 포인트가 없다는 거예요.
아니면 구체적인 사실을 언급해서 마지막 순간에 계약을 파기하고 다른 선택으로 가야 된다면 거기에 대한 아주 구체적이고 정밀하고 반드시 이거는 우리에 가려졌다 아니면 잘못된 극명하게 잘못된 판단이 있다는 증거를 제시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네. 기본이 안 돼 있는 것이죠. 기사로서. 자, 이거 보면 이제 한국항공과 공격헬기 도입 사업을 협상하고 있다. 다음 달 체계 개발 계약을 목표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 자, 네. 다음 달에 할 가능성이 높다는 이야기고. 자, 그러면서 이제 카이의 입장도 균형을 잡는다는 취지에서 실었어요. 뭐 국내 개발 경제 효과, 전력 강화, 생존력 제고, 카이 마리노 속도 방어력 개선 가능. 이래갖고 좀 추상적으로 적었어요. 추상적으로. 저는 이 부분 좀 더 파보겠다는 거죠. 왜냐?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두드리면 맞아야 되는 상황이 의혹을 제기하면 그걸 해명을 해야 되는 건데 구체적으로 들어가면은 세밀하고 내밀한 비밀 정보를 발설할 수밖에 없어요. 예. 그게 그들의 약점이고 그걸 이용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일단 이 부분에서는 뭘 말씀드려 볼 거냐 하면 사진을 제가 위에다가 변속기 사진을 넣었죠. 카이에서 개발 중인 거죠. 이게 수리온 변속기 공동 개발. 수리온의 변속기가 문제가 있죠. 자, 이래서 이태리에 소재한 아비오 에어로라는 회사랑 동시에 개발을 하고 있어. 같이 공동 개발을 하고 있어. 그 제품 됐을 거예요. 25년까지 개발하는 걸로 되어 있으니까. 자, 이래 되면은 지금 수리온 변속기에다가 우리가 아파치나 UH60에 들어간 엔진을 바꿔서 다는 거거든요. 원래 수리온 프랑스 변속기에다가 변속기가 못 견디는 거죠. 그래서 엔진 출력은 아파치랑 똑같은데 출력을 100번 못 쓰는 거죠. 진동이나 여러 문제 때문에. 그래서 그 점을 타개하고자 이걸 공동 개발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기존의 수리온 변속기 자리로 이거를 싹 바꿔놓는 거예요. 자, 감당할 수 있는 마력이 훨씬 커진 그런 변속기고 차후 우리가 개발 중인 기동 헬기에도 이걸 쓰려고 할 것 같아요. 그래서 25년까지 개발이고 30년까지 장착이에요. 자, 수리온 마리논 공격 헬기가 한 30년까지 개발되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사용될 거예요. 그러다 보면 기본적으로 엔진 출력이나 기동성 면에서는 아파치랑 큰 차이가 없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부분을 이야기한 거예요. 뭐 방호력 부분은 뭐 철판을 덧댄다거나 이런 부분이지만 본격적인 공격 헬기보다는 직접적인 방호력은 충분치는 못하겠죠. 예. 자, 그런 부분들 감안하고 봐야 되겠죠. 자, 그러면서 이 기사를 보면은, 이 YTN의 기사를 보면은, 제안하는 내용이 이거예요. 이게 그들이 하고 싶은 말이에요. 의혹이란 관점에서 보면. 해외 공격 헬기가 기술 이전 생산 방식도 고려해야 된다. 그런 제안을 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벨이죠. 바이퍼를 언급해요. 예. 그런데 아까 유용원 기사 봤죠? 아파치 언급했죠. 아파치도 1, 2년 전에 그런 이야기가 돌았고 거의 사실인 것 같아요. 생산 기지를 우리한테, 생산 시설을 우리한테 넘기겠다. 면허 생산해라. 똑같은 제안이에요. 바이프도. 여러분 우리 잘 알고 있는 UH-60 블랙호크 헬기도 미국 내에 있는 생산 시설을 체콘과 폴란드로 옮겼죠. 그래서 거기서 생산되는 버전이 있어요. 좀 저렴하겠죠. 필리핀도 그 버전을 샀죠. 우리 수리온하고 저울질 하다가. 이게 뭡니까? 이것은 미국이 차세대 기동 헬기를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어요. 그래서 2030년대에 나올 거예요. 그래서 기존 헬기의 도입을 줄이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의 헬기 제조사들이 미국 국방부의 그 입장 변화에 따라서 저항을 했지만 완고한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결국은 기존의 헬기들의 생산을 중단시키고 있어요. 미군은 이것을 소프트 랜딩 시키려고 하는 것이죠. 갑자기 탁 끊으면 안 되니까. 그래서 물량을 조금씩 줄이면서 미리 예고를 하고 있어요. 회사들한테. 언젠가 되면은 이때쯤 되면 생산이 중단될 거다. 그래서 UH-60의 생산 시설이 그리 넘어간 거예요. 왜냐? 그 외의 나라들은 필요할 수 있으니까. 자, 그러면 자기들이 UH-60을 가지고 있는 이익을 최대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새로운 미군이 원하는 새로운 헬기 개발에 또 동참하면서 아파치도 그런 거예요. 26년 정도 되면은 생산이 중단될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부분을 주문했어요, 미군이. 그러면서 한동안은 유지하겠죠. 그렇지만 이제 메인 전력은 아니에요. 그건 업계와 군이 서로 조화를 맞추는 부분이에요. 자, 그거는 육군이죠. 해군도 어차피 바이프도 마찬가지예요. 그 물결을 따라가게 돼 있어요. 지금 미군의 차세대 헬기 개발이 육군의 해군도 옮겨 타는 것 같은 분위기거든요. 그리고 거기도 당연히 차세대 헬기가 필요하지요. 왜? 베트남 때 이미 개발된 공격 헬기나 컨셉이 그때 나왔잖아요. 수십 년간 계속 개선되어 왔지만 그것을 방어하는 적들의 역량은 그보다 더 많이 발전한 거예요. 그래서 생존성이 급격히 떨어진 거죠.
그래서 차세대 기동 헬기로 넘어가고 사용 전술도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 물갈이 타이밍이에요, 지금. 그래서 예전에 꿈도 못 꾸던 기술 이전, 생산 기지까지 가져가. 이걸 했고 아파치 건 일단 우리가 거부한 것으로 돼 있죠. 그거를 정권이 바뀐 후에 다시 한번 물고 나오는 거예요. 계약을 한 달 앞두고 심지어. 자, 그럼 당연히 아파치 건은 작년에 물 먹었으니까 다시 또 올리겠죠. 계약을 한 달 앞둔 마리논 해상 공격 헬기 버전까지 이렇게 걸고 넘어지는 걸 봤을 때. 그래서 제가 제 노파심을 자극한다 이런 말씀 드리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진짜 물불 안 가리고 대드는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니까. 네. 예전에 제가 했던 동영상에서 가져온 거예요. 이거는 미국의 헬기 전력을 미군이 어떻게 바꾸려고 하나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항공우주연구원이 보고서를 작성한 부분에 이게 들어있는 거예요. 자, 길게 말씀드리면 복잡하니까 핵심적인 부분 말씀드리면 거기 미디엄이라고 제가 빨간 동그라미 해놓은 거 있죠. 이것이 오른쪽에 설명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UH-60 블랙호크와 AH-64 아파치를 대체 목적이다. 왜냐하면 둘이는 플랫폼이 같은 거거든요. 하나는 수송용, 하나는 공격용이죠. 2027, 2028년에 도입 계획인데 지금 2030년에 도입하는 것으로 돼 있어요. 이건 2004년도에 지금 만든 계획표거든요. 그게 실행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파치 헬기는 2026년이 마지막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저거예요. 우리가 저희 시점에 도달한 거예요. 그래서 수송용 헬기인 블랙호크가 기동 헬기로 먼저 대체되죠. 그러니까 그 생산 라인이 벌써 동유럽으로 넘어간 거예요. 이제는 아파치 헬기가 넘어가야 되고 아파치 헬기와 같은 급인데 단지 해군에서 선택한 코브라 기반의 바이퍼 헬기는 이제 또 가는 거예요, 같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한테 제한을 오는 거예요. 예. 근데 우리는 아니다. 그렇게 되면 일단 운용 유지에 큰 문제가 생기고 앞으로 네트워크전인데 우리가 개발한 천건 미사일, 당신들 헬파이어는 2세대, 우리 천건 미사일은 4세대 미사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드론도 개발하고 있고 앞으로 네트워크 전장이라 우리 모뎀으로 우리 네트워크 연결이 돼야 된다. 그런 업그레이드가 이미 생산이 중단됐는데 해주겠냐, 미군이 저렴한 가격에, 우리가 원하는 가격에. 우리 마음대로 뜯어 고치지도 못하는데. 그러면 지금 이 헬기들을 사면 섬처럼 되는 거예요, 섬처럼. 가장 중요한 것은 미군도 이들 헬기가, 지금의 현재 공격 헬기가 그렇게 이미지가 과대 포장되어 있지만 탱크 잡는 킬러라고 전장의 사신이라고 했지만 그게 사실은 아니다라는 이야기예요. 우리 밀떡들이 다음 단계로 올라가야 된다는 겁니다. 예? 그런 마케팅적인 마징가 제트 태권보의 시절의 이야기를 아직도 그냥 믿어준다니까 저런 이런 국방 기자들이 함부로 노는 거예요. 자기들이 제한된 정보를 제공해서 그런 분위기를 키워놓고 또 그 무기를 또 사게 만들잖아요. 우리 세금으로. 그게 안타까운 거죠. 예. 자, 이런 계획이 있고 그 타이밍이 딱딱 맞는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결정은 뭐냐? 우리도 헬기를 우리가 직접 만들 것이며 우리 입맛에 맞는 헬기를 개발하려고 한다. 그리고 지금 헬기도 그 새로운 헬기가 시장에 등장할 때까지 최적화된 형태로 쓰고 싶은 것이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점에는 절대 우리 국방기사들이 귀를 기울이지 않죠. 그리고 우리의 관심이 그렇게 집중되는 것을 막죠. 자기들만 관심 기울이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자, 이게 그래 플라이트 글로벌이라는 미국 잡지에서 나온 아파치에 대한 이야기예요. 계속 보잉은 아파치 64F 모델, 지금 이 모델이죠. 그걸 밀고 있었죠. 이걸로 새로운 헬기 개발하는 것보다 기존국에서 계속 이제 빼먹고 싶은 거니까. 근데 이제 결국 거부를 당했죠. 그래서 안 하겠다. 그래서 미군도 포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생산기지 넘기겠다. 바이프도 당연히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아파치는 이 버전이 마지막인 것 같고 예산은 차세대 헬기 개발에 집중하겠다. 이게 공군에서는 F-35냐 차세대 제공권 전투기냐. 지금도 그래서 F-35 구매 수량을 줄이면서 차세대 비행기 개발 예산을 늘리고 있잖아요. 똑같은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미국이 왜 이렇게 하느냐. 기존 중국과 러시아는 회복되어 있고 중국은 부상하고 있으니까 기존의 전력 가지고는 우리가 상대방을 100% 이긴다는 확신을 할 수 없다. 우리의 전력 격차가 너무 좁혀졌다. 우리는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우리 무기는 한 걸음 더 도망가야 된다. 이런 위기의식을 느꼈기 때문에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거예요, 지금. 근데 우리 보고 너희들은 옛날 거 사라. 좀 싸게 해줄게. 기술 이전 줄게. 과거의 기술이죠. 우리 그렇게 이제 그런 것을 행복해야 하는 나라 아니에요. 20, 30년 전 같았으면 땡큐 하면서 했겠지만 지금은 아니라고 봐야 되는 거죠. 예. 그래서 그 기사 내용을 보면 미국은 이제 5년 단위로 계약을 하는데 이번에 계약을 했는데 이게 2026년까지 계약이 된 거예요. 5년 계약을 해서. 자, 그래서 그때 되면은 지금
최종적으로 690대 정도의 E형, 나머지 앞에 이전형들은 최신형으로 이제 개조를 해요. 예, 그래서 이게 지금 마지막이 될 것으로 보여요. 그럼 690대 정도 E형을 이제 보유하게 될 것으로 보이고, 이걸 앞으로 수십 년간 써야 되겠죠. 근데 이 향후 이 아파치를 어떻게 개선해야 되느냐, 전쟁 상황에 맞게, 이런 부분에서 미 육군이 뚜렷한 아이디어를 내지 못해서 미국 국회에서 예산 받는데 호통을, 꾸지람을 듣고 그런 상황이 연출이 됐어요. 네,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아파치의 이 바이프 헬기를 시슬 땡겨와서 우리나라에서 가져가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미국 제조사 입장에서는, 우리 회사 다니시는 분들 그런 말씀 들어보셨을 거예요. 라이프 사이클 매니지먼트라고. 예, 전 주기에, 그러니까 내 제품의 전 주기에 있어서 이익을 극대화하는 방안이죠. 예, 지금은 마지막 주기니까 이때는 생산 시설도 주고, 어차피 미국에 있으면 먼지 쌓이고 사람 떠나면 녹슬고 다 버려야 되는 것들이잖아요. 그걸 우리한테 돈 받고 팔겠다는 거예요. 그걸 기술이라고 우리한테 주겠다는 것이고, 그 점을 명확히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아파치가 약하냐? 아직 그 점에 대해서도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게 우리나라 국방기자들이 우리한테 끼친 엄청나게 큰 해악이에요. 1년에 국방비를 50조 이상이 쓰는데, 이 아파치 36대 도입하는데도 한 4, 5조 들죠? 정확히 기억 못하겠는데 그 정도 급이에요. 한 대당 한 700억, 800억 정도 하는 엄청난 비용이에요. KF-21 한 대랑 같아요. 그런데 실제 미국에서는 이걸 어떻게 보고 있느냐? 미국 내부에서는 자기들이 판단을 해요. 그리고 미국 정부도 업계를 이기기가 힘들어서 근근히 넘어가요. 그렇지만 어느 정도 정보는 흘러나와요. 근데 그런 정보들은 다 차단되고 예, 우상화된 정보만 한국으로 우리나라로 넘어오고 있죠. 물론 그 길목도 그런 국방기자들이 딱 쥐고 앉아 있죠. 예. 자, 제가 최근에 이런 기사 영상도 올린 적이 있습니다. 공격 헬기 종말. 그리고 나자프의 굴욕이라고 해서 이제 헬기만을 위한 공격 전술. 예, 그런 게 아니다. 예. 그래서 현재 공격 헬기는 되게 보조적인 수단으로 전락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리고 대공 무기의 발달로 인해서 생존성이 급격히 떨어졌어요. 지금 우크라이나에서도 러시아 쪽 공격 헬기가 많이 떨어졌어요. 들어보신 분들 계실 겁니다. 아무리 공격 헬기에 장갑을 강화한다 해도 공격 헬기는 하늘을 날아다니는 물건이에요. 탱크처럼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것을 미국 스스로가 인정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인정된 지는 지금 한 20년 가까이 됐어요. 예. 우리가 만화책에서 보는, 그리고 이제 게임에서 생각하는 그런 공격 헬기의 위용이 더 이상 아니에요. 헬파이어 대전차 미사일, 2세대 대전차 미사일, 레이저 유도죠. 그러면 저걸 사냥하기 위해서는 내가 그 사람들하고 일직선상에 있어야 돼요. 나를 노출시켜야 돼요. 레이저 유도 미사일이니까 최장거리에서 그들의 속도를 감안해서 목표물을 발사를 하면 그 목표물로 날아가는 미사일이 레이저의 반사파를 보고 가는 거니까, 나의 발사한 헬기는 최장 사거리에서는 약 20초간 겨냥을 하고 있어야 돼요. 상대방 전차를. 그럼 상대방 가만히 있습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이 나자프의 굴욕도 2차전에 갔을 때는 사전에 미리 포격하고 전투기들의 호의를 받고, 또 작전 운용 방식도 바꿨어요. 절대 호버링을 하지 말라. 예, 호버링을 하면 소화기에도 맞아서 떨어지니까, 아니면 데미지를 입으니까. 자, 그럼 명중률은 급격히 떨어지겠죠, 헬파이어 미사일. 그게 지금 헬파이어 미사일의 한계예요. 맷집으로 버티는 것도 한계가 있어요. 상대방이 가진 기관포가 20mm, 우리 차리는 대공포 정도만 돼도, 30mm 포만 돼도 못 견뎌요. 예, 그러니까 최신의 EOIR 시스템에 레이더까지 다 달려있어요. 맨페즈에 살아날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공격 헬기가 사라지는 거예요, 지금. 자, 미국 해병대 사령관도 이야기했죠. 우리는 공격 헬기가 없어질지도 모르겠다. 우리 전력 운용 방안에서. 왜냐? 하늘에 나를 노출시키고 느린 속도로 날아가는데, 지금의 대공 방어망은 저렴하면서도 강력해졌다. 예, 그겁니다. 자, 그래서 다른 기술적인 부분에서, 자, 우리의 장갑판은 마리노를 장갑을 강화한다 하더라도 바이프나 아파치만큼 못 되겠죠. 그래서 강력한 장점이 있어요. 아파치는 가지지 못한, 우리가 개발해서 곧 등장할 것으로 보는 천검 미사일이에요. 이 천검 미사일은 4세대 미사일이에요. 그리고 헬파이어는 2세대 미사일이에요. 아까 말씀드렸죠. 헬파이어 미사일은 목표물하고 사선을 일치시켜야 돼요. 그 말은 나를 노출시켜야 돼요.
상대방을 사격하기 위해서. 그리고 맞을 때까지 계속 레이저를 쏴줘야 돼요. 그게 10초가 됐든 20초가 됐든. 근데 4세대 미사일의 가장 큰 특징은 데이터 링크가 있다는 거예요. 이거 같은 경우는 유선이죠. 상대방의 눈과 내 눈을 맞추지 않더라도 상대방을 공격한다는 거예요. 목표를 좌표를 찍은 다음에 떠올라서 다시 깔아앉은 다음에 미사일을 발사할 수도 있고, 남이 제공한 다른 정찰 자산이 나한테 보내주는 좌표를 가지고도 공격할 수가 있어요. 또는 모르는 상태에서 쏘고 날아가는 과정에 락온을 할 수도 있어요. 그게 데이터 링크의 장점이죠. 자, 그래서 생존성에 있어서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예. 그리고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헬파이어 미사일은 사거리가 한 8km 정도 되는데 이건 직진 미사일이거든요. 사거리를 충분히 늘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8km가 충분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직진으로 어차피 낮은 고도로 날아가야 돼요. 생존성을 위해서. 직진으로 은폐물이 있는 상황에서 직진으로 8km 이상도 확보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헬파이어 운용 환경에서. 그래서 8km를 묶어둔 거예요. 그것만 해도 충분하다는 거예요. 즉 대부분의 교주는 그 사이에서 벌어지는 거예요. 숨바꼭질처럼. 떠올라서 쏘고 노출되어 있는 동안 상대방의 반격을 각오를 하고 아니면 도중에 포기하거나. 그렇지만 4세대 미사일 같은 경우는 사거리가 훨씬 길어졌어요. 왜냐? 나는 숨긴 채로 건물 뒤에서, 산 뒤에서, 나무 뒤에서, 산의 반대편에서 사격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거리가 길면 길수록 유리한 거죠. 그래서 20km, 30km까지 나오는 거잖아요. 그죠? 8km 앞에까지 붙어야 되는 거. 남의 시선에다 걸리는 거리에 들어가는 거하고 30km 뒤에 산 뒤에 숨은 헬기하고 생존성이 뭐가 더 좋겠습니까? 한쪽이 비록 장갑이 살짝 약하다 하더라도. 그 차이예요. 이 무장에서 생존성이 엄청나게 차이가 나요. 미국은 헬파이어 D를 잇는 4세대 미사일을 개발하려다 실패했어요. 지금 우리는 해냈잖아요.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전혀 이들 기사들이 오류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생존성이라는 걸 언급할 때 왜 무장을 언급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자, 그래서 주요 대전차 미사일들 개발하는 리스트를 제가 이렇게 찾아서 실었습니다. 여기 보면 우리도 잘 알고 있는 이스라엘제 스파이크 미사일이 대표적이죠. 공중에서 발사하는 것도 있고 지상에서 발사하는 것도 있죠. 사정거리도 뭐 긴 게 있고 짧은 게 있고 뭐 이런 식이에요. 육상에서 쓰는 건 사정거리가 길죠. 이렇게 있고 여기 보면 이제 보면 다른 나라 것도 있는데 세르비아, 프랑스 것도 있는데 대부분이 보면 데이터 링크가 다 돼 있어 유선으로. 이들 5개 중에 4개가 지금 이미 우리 청건과 같은 4세대 대전차 미사일이에요. 이게 흐름이에요. 이게 흐름이에요. 방향이고. 왜냐? 생존성을 극대화시키니까. 그리고 네트워크전이 가능하니까. 다른 사람들이 쏘아준 정보를 가지고 난 숨은 상태로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러면서 헬파이어 미사일은 제한적이에요. 물론 남이 레이저를 대신 쏴줘야 되는 부분도 있어요. 그렇지만 좌표만 주는 거하고 도구를 사용해서 레이저를 대신 쏴주고 거기서 반사되는 걸 쫓아가는 차이가 커요. 그리고 그게 일반적인 운용 방식도 아니에요. 헬파이어는. 예. 자, 그러면서 이제 큰 차이가 있는 것이고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은 이걸 개발하다 실패했고 그래서 앞으로 그러면 이걸 알고 있죠. 미 육군은 이걸 어떻게 개선할 것이냐 했더니 일부 기체에다가 스파이크 미사일을 운용할 수 있는 능력을 보충하겠다. 그렇게 대안을 내놓은 거예요, 지금 이게. 네. 그리고 그런 문제도 있었죠. 그 위에 레이더 있죠. 밀리미터파 레이더. 그 처음에 우리 도입할 때 해상에서 북한의 무슨 고속 침투정을 격추하는 용도로 썼으면 좋겠다 했지만 그 레이더가 해상용 레이더 전용이 아니기 때문에 해상에서는 실패했잖아요. 클러트가 너무 많아요. 밑에 그 반사파가. 그래서 상대방을 지적을 잘 못해요. 그래서 결국 해상 운용을 포기됐지요. 예.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 무슨 무인 헬기를 넣는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거기엔 당연히 천금이 실리겠죠. 예. 그리고 우리가 해상 레이더를 개발하겠죠. 그렇게 풀려가는 거예요. 자, 그런 것들은 많이 언론을 타지 못하죠. 이런 사실들은. 자, 또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그러면 아파치를 사와서 우리 천금 미사일을 달 수 있느냐? 쉽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들도 조만간 생산을 중단할 거고 그들이 그런 업그레이드를 어느 정도 수행할지 그리고 가격을 어떻게 매길지도 모르겠어요. 우리 미사일인데. 그리고 네트워크 전장에서 우리의 모뎀을 그들이 실어줘야 되거든요. 미국 무기 체계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오픈 아키텍처가 아니라는 거예요. 플러그 앤 플레이가 안 돼요. 그래서 지금 미국이 개발한 새로운 무기들은 전부 다 그걸 요구하고 있어요. 즉 아파치까지만 해도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면 개별적으로 다 업그레이드를 해야 돼요. 본인들도 기술적으로 난감해해요. 왜냐? 완벽한 무기 체계를 목표로 했고 업그레이드를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있기 때문에. 왜? 그럴 이유가 없죠. 새로 만들어 팔면 되니까. 그게 돈이 더 많이 남으니까. 그게 미국 방산업체의 한계예요. 자, 그러면 바이프나 아파치를 사와서 향후 우리의 전장은 그렇게 발전돼가 운용 방식은 그렇게 되는데 걔들은 섬처럼 되는 거예요. 우리 무장도 장착 못해, 우리 네트워크에 들어오지도 못해요. 그냥 예전식으로 백병전 하듯이 적을 공격하는 그 역할밖에 못 맞는 거예요. 조종사들이 이거 탈라고 그러겠습니까? 지금 멋있는 전장의 사신은 아파치지만 5, 6년만 지나도 타기 싫어할 거예요. 왜? 내 목숨이 없어지니까. 자, 이거 보여드리는 게 이제 4세대 미사일의 특징을 보여드리는 건데, 올해 이거 한참 말씀드려야 되는데 쉽지 않은 내용이고, 가장 핵심적인 거는 데이터 링크를 통해서 내가 숨은 상태에서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 자, 헬파이어 미사일 20초 동안 기누고 있어야 되죠. 명중을 시키려면. 이게 그게 필요 없어요. 예. 그래서 동시에 여러 대를 공격할 수도 있어요. 진지하게. 아파치 헬기가 뭐 헬파이어 미사일 8개를 장착하고 가면 즉 탱크 8대를 잡는다 그러는데, 그러면 도합 하나에 10초씩만 잡아도 80초를 하늘에서 하우버링을 하면서 이렇게 대기를 해야 돼요. 8발 다 발사하기 전에 반드시 반격을 받을 거라고 봅니다. 지금의 전장 상황에서는. 자, 그러면서 이 무기 체계 자체가 4세대로 넘어왔다는 거, 데이터 링크를 통해서 공격한다는 자체가 생존성에 엄청난 플러스가 된다. 이 점만 유념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우리는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고 지금 이제 이스라엘하고 공동 개발하는 것을 보이는데, 이런 자폭 무인기나 정찰 및 작폭으로 공동으로 사용되는 것이죠. 하늘에서 채공하는 거죠. 상당히 장거리를 채공하다가 저게 목표물을 탐지해서 직접 공격하기도 하고, 또 본인의 공격하기에 적절치 않은 목표물이면 다른 폭격 유도를 할 수 있어요. 예. 우리는 청검이 사거리가 매서 10에서 20km 사이라 그러면 그 너머까지 이걸 할 수 있는 거예요. 즉 우리 마리는 공격 헬기나 우리 LAH는 하늘에 떠다니는 공중 기지예요. 모함이에요. 공중 모함이에요. 이 새끼 비행기들이 날아다니면서 찾는 거예요. 직접 공격하기도 하고. 저건 우리 얼굴을 볼지도 몰라요. 예. 저게 평소는 자기의 생명을 걸고 우리 무인기랑 싸워야 되는 상황. 이게 우리가 가는 방향이거든요. 예. 그런데 이 무장을 지금 이게 네트워크 전장이죠. 드론 전장이죠. 우리는 거기에서 최선봉에 서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럼 이런 기술을 아파치나 바이프에 적용을 시켜주겠습니까? 그들은 이미 생산도 끝났는데 안 하죠. 네. 그런 한계성을 왜 국방기자들이 이야기를 안 하냐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공격기들 또는 공격 헬기 한계를 설명하는 또 좋은 데이터가 있더라고요. 자, 여러분 잘 아시죠?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엄청난 상징성을 부여받아 있죠. 실제보다는 더 크게 부풀려진 대표적인 비행기가 A-10이에요. 그래서 미국도 지금 차츰차츰 은퇴시키고 있잖아요. 개량을 안 하고. 수명이 도래한 것부터 은퇴시키고 있어요. 30년대 넘어가면 못 볼 거예요. 미국 공군에서. 왜? 생존성이 떨어지니까. 지금 전장 환경에는 맞지 않으니까. 이런 거는 게릴라나 민병대한테 쓰는 거예요. 변변한 대공 무기가 없는 거. 그런데 상대방이 정예화된 병사다. 북한 정도 된다. 이건 생존성을 부상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은퇴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이제 랜드 코퍼레이션이라고 거기서 이제 보고서 나온 내용에 이런 게 있어요. A10에 대한 이야기예요. A10은 느리지만 그래도 아파치보다는 빨라요. 바이퍼보다도 빠르고 기동성이 그보다 떨어진다고 말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죠? 속도가 올라갈수록 생존성이 훨씬 높아져요. 그래서 일단은 A10이 하던 역할을 아마 F-16 같은 게 일단 대체하는 것으로 보여요. 그 다음 F-16은 또 다른 것으로 대체될 거예요. 미 공군 입장에서. 여기 정확하게 언급되고 있어요. 자기들이 분석을 했죠. 제가 밑에 이제 요약 정리한 것인데, 방공망이 잘 갖춰진 여건에서는 A-10 같은 기종은 그들의 운용 전술을 봤을 때 격추당할 위험성이 너무 높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런 근접 지원 전투기의 시대는 끝났다. 그러면 이거보다 못한 공격 헬기의 시대도 끝났다. 이 A10을 아파치나 바이프로 딱 교체하면 딱 맞아요. 그래서 예전에 이제 미 해병대에서 헬기 무용론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앞으로 상륙 작전을 어떻게 전개해야 되느냐, 이런 지금 혼란에 빠져 있어요. 상대방이 대한 미사일 사준가 너무 멀어지니까
적 육지에 100km, 200km 접근도 못해요. 그러면 헬기 상륙하면서 헬기를 띄운다? 그 빈 하늘을 아무런 도움도 받지 않고 헬기가 날아온다? 그러면 하늘을 날아다니는 표적이에요. 우리도 서해안에서 그거 있죠. ADD 그 연구시설에서 대공포 사격하는 데 있죠. 그럼 가짜 비행이 날아다니잖아요. 이렇게 표적으로. 그 역할밖에 안 돼요. 헬기가 몸을 숨길 데도 없는 데서 하늘을 날아간다? 그건 자살 공격이에요. 가미가제예요. 우리가 무모하다고 비판하는 2차 세계대전 일본의 가미가제 전투기하고 똑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용론이 나오는 거예요. 기존의 공격 헬기의 전술 가지고 살아나기 어렵다. 예, 이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는 수리오 마리노는 공격 헬기를 왜 개발하느냐 하겠다고 하느냐. 우리는 희망을 본다는 거예요. 거기서 이 점에 있어서는 우리가 미국보다 앞서가요. 오히려. 예, 생각이라는 면에서. 자, 뭐냐. 공격 헬기가 생존을 보장받으려면은 방공망이 사진에 제압이 돼야 돼요. 그게 뭐 천무 같은 장거리이든지 아니면 뭐 순항 미사이든지 공군의 정밀 폭격이든지 그런 것들이 사진에 다 제압이 돼야 돼요. 그래서 공격 헬기가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는 전선으로 이동을 해야 돼요. 단독으로는 절대 안 돼요. 전선으로 이동해야 돼요. 그러면서 밑에 비행기들의 전투기들의 호위를 받아야 돼요. 그리고 항공 통제기 또 지상 통제기를 통해서 되게 잠재적인 위협을 그들이 제거해 줘야 돼요. 멀리서 장거리 타격을 한 이후에도. 그래서 상륙부대가 올라가서 시가전이나 접전이 벌어지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때는 전투기는 너무 빨라서 안 돼요. 그 상황에서는. 피하거나 거리가 너무 가깝기 때문에. 그때는 공격 헬기나 무장 헬기가 최적의 역할을 해주는 그런 상황이 돌아되고 현재 공격 헬기가 그렇게 사용되고 있어요. 물론 거기에서 우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천근 같은 4세대 미사일 그리고 드론 사용 이런 걸 통해서 훨씬 더 넓은 거리에서 그걸 할 수가 있겠죠. 예, 더 노출을 최소화하면서 할 수 있겠죠. 생존성을. 그래서 앞으로의 상륙작전은 그래서 항공모함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공군이 없이 헬기만으로 공격 헬기만으로 근접 공중 지원을 한다? 자살이라는 말씀 아까 드렸죠. 그런 겁니다. 이런 것들이 같이 논의돼야 되고 우리가 여러 번의 보고서를 통해서 검토하면서 이런 결정을 내렸을 때는 이런 요인들이 다 들어가 있을 거예요. 민간인이 제가 보기에도 그게 보이는데 단지 거기 계신 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없는 입장이에요. 이런 기사들을 보고 마음이 불편하면서도. 자, 오늘은 이 정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